러시아는 병력만 250만 명, 해군여에 관해서도 영국과 호각을 겨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았죠. 전쟁을 단순히 무력만의 대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춰져 있죠. 그것은 전쟁의 다른 이름, 바로 국민의 사상적 단결, 그리고 외교전과 첩보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군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모든 것을 걸고 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본은 이미 전쟁을 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전시 동원체제의 확립과 소위 아시아주의라는 이념 무장, 그리고 만주 지역은 물론 러시아 각처의 대러시아 첩보망까지 이미 갖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러시아 함대 개별 함선의 모양과 무장 속도, 기능 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전쟁의 신속한 결착을 위해 러시아군의 전력도 이미 세밀히 관찰해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제국 각지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영국과 일본이 1902년 2월 12일 맺은 영일 동맹에 대한 부담으로 만주에서 계속 철병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에 만주 주둔 병력은 4만도 채 안 되었었죠. 여기서 러시아에 있어 영일 동맹의 부담이란, 만약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같이 한다면 영국도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일본과 함께 싸우겠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의 전개였기에 러일전쟁 사전에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의 군사협력을 미리 차단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너무나 힘세고 사랑스러운 애인, 이런 영국의 존재는 급기야 일본의 간을 배 밖으로 튀어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검토했을 때 일본은 유사시에 극동에서 작전할 수 있는 러시아 병력을 대략 10만 정도로 추산하였고, 이에 맞춰 50만이 넘는 병력의 동원 준비도 이미 마쳤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시베리아 철도는 아직 미완성인데다가 그것도 단선인지라 러시아는 병력 지원은 둘째치고 보급 지원조차도 매우 불리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장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본토가 위치해 있으며 개전 초기 강제로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완벽한 후방기지 또한 확보하고 있었죠. 물론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할 때 영국과 미국의 무기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당시 그들은 한 배를 탄 같은 무리들이었으니까요. 또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막대한 차관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금융 서비스, 다시 말해 금융 영업이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일본은 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러시아 국내에서의 사보타주 공작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업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러시아 노무자들이 무차별 총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 그런데 당시 러시아 주재 일본 무관 아카시 모토지로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있었죠. 전쟁 발발 2년 전 일본 정부는 아카시에게 비밀 공작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육군 참모차장 고마토 겐타로는 그에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 외에 일본이 이기는 길은 없다,
만약 제정 러시아 관료의 부패와 폭정에 대한 원망을 유도 선동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 제정은 그 내부로부터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아카시에게 지원한 공작금은 100만 엔, 지금 돈으로 무려 5,400억 원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는 이 자금으로 러시아에서 스트라이크, 사보타주 그리고 이어질 무장 봉기를 획책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전쟁 혐오증을 유발시켜 전쟁의 질을 꺾어버리려 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내전 진압을 위해 병력을 차출게 유도함으로써 극동전선의 병력 증강에 막심한 차질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내의 혁명 소식은 현지 러시아군의 사기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데, 가뜩이나 지휘관들의 무능으로 사기가 처해있던 러시아군의 전의는 이때부터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아카시 모토지로의 이 사보타주 공작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5,400억 원의 돈이 아깝지 않은 결과였죠. 자, 다시 전쟁전으로 돌아와. 어쨌든 전체적인 전력은 러시아가 일본보다 훨씬 가긴 했었지만,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9,000km가 넘는 극동까지 군대를 보내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시그널이 점차 농후해지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일본에게 다분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개전을 결정하기 한 달 전이었죠. 그것은 바로 예전에 일본이 먼저 제시했던 한반도 분할 점령안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전에는 도저히 개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쟁 준비에 시간을 벌겠다는 러시아의 어설픈 꼼수일 뿐이었고, 이를 간파한 일본은 숙고하는 척 잠시 뜸을 들이다 결국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이때 이미 전쟁을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렇듯 러시아 밀고 당기는 외교 상황을 보여줬던 이유는 개전 전까지 국제 여론과 국내 여론에 일본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 전 즉각적인 개전을 통해 극동의 러시아 교도국을 먼저 기습 제압을 한 후 영국과 미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동맹국들과 최종적 리허설로 재차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길들여진 나쁜 버릇은 37년 후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 제트작전이라는 같은 깃발 아래 진주만 기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러일 전쟁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 영국과 벌였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즉 태평양 전쟁으로 재연돼 버린 것입니다.